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풀팩 강현옥 대표와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시기 진짜 힘든 분이에요. 아닙니다. 왜냐면 네. 요즘에 대출 때문에 막 네. 머리 아프다는 맞습니다.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 디딤돌 대출 맞아요. 규제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어와서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 질문 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대출 전문가고 그다음에 네. 대출 상담사인데 은행원 출신으로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은행에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는지를 알려드리지만 상담사가 사실 정책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나온 이 디딤돌 대출은 이제 국민들이 스스로 서민 실수요자 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발품 팔아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출 자체가 지금 계속 규제가 들어온다라는 게 당연히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거는 맞고요. 이 디딤돌 대출 자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출 규제가 들어올지는 은행 규정화가 되어 봐야 이제 정확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금융이라든지 금감원 상위 기관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그러니까 수탁은행에서 그것을 실행해 주는 곳은 금융위가 아니라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들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대로 대출이 나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네. 다시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까지 적용을 할 건지는 은행 규정화가 정확하게 되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표가 되었다고 바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 발표의 방향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의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건 정책성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시간차를 두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바로 적용이 된다면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 자체를 수도권 로 먼저 이제 시행을 하겠다. 사실은 맨 처음에는 수도권의 말이 없었고 저번 주에 이제 나왔던 말은 지금 이제 방송 시점이 지금 오늘 10월 29일인 거죠. 네, 화요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불과 일주일 전 정도부터 디딤돌 대출을 이제 규제하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고 규제책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말부터 나오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선을 준 거예요. 혼란만 가중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불신만 더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달라.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그러면 유예하는 걸로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입장 번복을 그 일주일 새에 3번이나 바꾸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철회하겠다가 아니라 유예하겠다라고 한 거는 이 디딤돌 대출에 대한 규제는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조만간 발표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개편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온 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수도권 중심으로 생애 최초 내가 맨 처음으로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생애 최초 대출자에게는 원래 LTV 80%까지 열려 있었는데 이 LTV 80%를 LTV 70%로 낮추겠다. LTV를 낮추겠다. 네, LTV를 낮추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공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반공제를 무조건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집주인이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는데 이제 이자 상환 부담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대출을 못 갚았어요. 네. 그러고 있으면 이제 그게 경매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은행이 그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였을 건데 그걸 배당 순위가 아무리 뒤에 있는 최우선 변제금, 네, 이 금액, 반공제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그 은행에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당초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손해되는 금액이니 대출이 나갈 때부터 이 반공제를 하고 나가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정책성 자금이다 보니까 이걸 구입자금 보증이라고 해서 반공제 하지 않고 LTV 비율까지 즉 아까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 80%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LTV 80%까지 다 대출이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80%에서 반공제 금액만큼 빠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지역별로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당 5,500만 원을 차감하는 거고. 이게 최우선 그다음에- 변제금 금액이 네, 같은 맞습니다. 거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그리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2,500만 원. 이렇게 지역별로 이 반공제 금액이 다 다른데 여튼 내가 받으려고 했던 이 최대 대출 금액보다 반공제 금액만큼은 축소가 되게 되니 이제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덧붙여서 나오는 게 한 가지가 더가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에서 네.
디딤돌 대출을 못 쓰게 하겠다라는 오. 거예요. 네. 근데 원래라면 이 디딤돌 대출 규정이 재건축과 재개발로 올라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래 이제 그 후취,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취하는 등기, 왜냐면 미등기니까 등기가 네. 안 나온 아파트가 그러니까 내 신축 집이 아직 아파트니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원래 안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나머지 신축 아파트들, 즉 뭐 택지지구라고 해서 보존 등기가 일찍 나오는 그러한 등기를 가지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은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총 세 가지인데 뭐 LTV 80%였던 생애 최초의 비율을 LTV 70까지 낮추는 것과 반공제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무조건 반공제 시키는 방향,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신축 아파트의 잔금 대출로는 디딤돌 대출을 못 쓰게 하겠다. 근데 이것을 수도권에 한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오는 안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규정화되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일단은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더라도 규제안이 나오더라도 네. 은행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네. 이거를 실제로 돈을 내보내는지까지는 기다려봐야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신축에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한테는 굉장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악재네요. 근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디딤돌 대출 자체가 연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가격 5억 원 미만의 대출을 받을 때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면서 이제 2억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최대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뭐 다자녀라든지 생애 최초 신혼의 경우에는 조금 조건이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수도권 쪽 경기도 짜락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이미 서울 수도권의 중위 가격 자체도 5억 원을 훨씬 넘어 있기 때문에 5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네, 없으니까.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실효성을 가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네네. 수도권이라고 하면 경기 인천까지 포함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서울 수도권이니까 이제 경기 인천까지인데 그 일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 이하의 아파트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런 것에 이제 앞서서 나는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택지지구에 있었던 신축 아파트였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디딤돌 대출을 받고 이제 디딤돌 대출을 받는 이유 자체가 정책성 상품이기 때문에 2%대의 저리로 장기 고정금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대 후반으로 시작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반 이상 싼 저렴한 금리를 디딤돌 대출은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이 디딤돌 대출을 못 씀으로써 내 이자 부담, 이자 상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네. 대출 자체가 안 나와 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한도가 안 나오면 그 내 집 마련을 못 하게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5억 원 이하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확실히 타격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에서는 서울 수도권에 5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을까, 또 주택이 많이 그것도 남아 있을까, 그렇죠. 약간 그런 고민들이 됩니다. 네. 네. 자, 지금 가장 문의가 많은 대출은 사실 디딤돌 대출 규제 관련한 거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본 기사에서는 네. 서울 수도권의 9억 미만의 집만 굉장히 거래가 그쵸. 활성화됐고 9억에서 15억은 거의 끊겼고 그렇죠, 그렇죠. 초고가는 엄청 또 잘 오히려 팔린다. 네, 그래서 경신가를 네. 9억부터 15억까지가 완전히 지금 얼어붙은 상태인데 네, 그렇죠. 이것도 결국 9월 그 스트레스 DSR 때문인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DSR을 시작으로 한 여러 가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금 9억에서 15억, 특히 뭐 20억까지도 그렇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예전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5억 이상의 그 아파트나 이런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형국은 아니고 규제 지역에서도 내가 소득 범위만 된다면 LTV 50%, 즉 반은 대출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기를 하고 상급지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그 구간이 9억부터, 왜냐하면 이제 9억 미만이 정책성 그 상품인 디딤돌 대출, 특히 신생아 특례가 9억 이하로 네. 최대 대출 한도로 5억 원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억 이하는 이제 정책성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인 거고 그 이후는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은행 재원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은행 재원 대출에 대한 이제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시행된 뭐 스트레스 DSR 2단계뿐만 아니라 지금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DSR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문턱을 많이 못 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수요 억제책으로 이제 이 9억부터 시작해서 대출을 꼭 받아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러한 구간은 당연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찌 네. 보면은 정말 실수요를 해야 될 사람들이 집을 사는 지금 시간인데 네, 네. 그 시간에 디딤돌까지 지금 건드려 버림으로써 그쵸. 많은 네.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신생아 대출은 안 근데 이제 또 건들까요?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신생아 특례라고 하는 것은 구입자금 대출일 경우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을 좀 더 응용을 해서 이제 그 주택 가격을 5억이 아니라 9억으로 늘려준 거고 최대 대출 한도를 2억 5천이 아니라 5억까지로 늘려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면서 이제 1, 2%대 그리고 3%대로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1, 2%대의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이 신생아가 출산한 가정이면은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가정도 지금 이 디딤돌 대출이 개정이 되면 아마 같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디딤돌 대출의 확장판이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뭐 신생아 특례 이제 구입자금 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의 전반적인 영향이 갈 것 같고 여기서 아직까지 빈틈은 이제 보금자리론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성 상품 대출에는 크게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 이 신생아 특례라든지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규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 즉 아까는 디딤돌 대출이 일반적인 주택 가격이 5억 원이었는데 이제 보금자리론은 6억 원으로 더 늘려준 거고 그다음에 연소득 같은 경우에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그 무주택 세대주가 또는 이게 무주택뿐만 아니라 1주택 처분 조건으로도 보금자리론은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금리가 4%대 초반 중반이기 때문에 조금 싸구나 시중은행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금리적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이 보금자리론이 별로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에 비해서 인기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DSR 안 보려고. 맞아요. 너무 정확하십니다. 네. 예, 정책성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 DSR 보지 않고 DTI만 볼 수 있는 게 이 보금자리론이기 때문에 내가 다소 이제 신용대출이 많거나 또는 기존에 부채가 많거나 또는 연봉이 좀 적으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전혀 안 나오는 차주라 하더라도 이 보금자리론으로는 대출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DSR을 보지 않고 DTI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딤돌 대출로 내가 집을 못 사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나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보금자리론에 대한 규제는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금자리론도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나는 금리가 너무 소중해 하면은 뭐 은행 재원 대출이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별 메리트가 없지만 확실히 DSR 보지 않고 DTI만 보는 정책성 상품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금자리론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미 신용대출이 있으신 분들, 뭐 다른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집을 살 때 최대치로 받고 싶으면 이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게 네, 가장 그럼에도 현명한 불구하고 선택이고. 뭐 DTI라고 해서 이 6억 원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3억 6천까지가 제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4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 DTI 범위 내에서 최대 대출 한도 내에서 받기 때문에 이거를 연끌이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디딤돌 대출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도 함께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실수요를 하려고 집을 사려 했던 분들이 대출이 막히면서 집을 못 사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전세 대출이거든요. 아, 네. 근데 한 번 더 전세 임차 대출. 시장에 머무르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 네. 번 더 우리가 기회를 봐야겠다. 네, 맞습니다. 다음 하락기 때 가야겠다. 이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문제는 전세 대출도 막힌다는 얘기가 자꾸 돌아요. 맞아요. 네.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은 사실 이제 9월, 10월에 한참 이렇게 많이 나온 그 이슈였죠. 전세자금 대출이.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 건 무주택자에게 나가는 서민 실수요자 요건의 전세자금 대출은 막힌 은행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이제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실수요 요건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여전히 나가고 있는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건 뭐냐면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즉 기존에 있는 매도자와 매수인이 서로 이제 집을 구매를 하면서 매수 매도가
대주가 일어나면서 그 새로운 매수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전세입자를 구해서 갭 투자 형식으로 그 집을 구매했을 경우 네. 그때 들어오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해당이 되어서 네. 이것은 갭 투자를 이제 조장하는 대출이다. 그래서 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고 네. 사실 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해당 사항은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처분 조건부로 들어오는 그 전세자금 대출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해주지 않겠다. 네. 예를 들어 지금 1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2주택자여서 다주택자였는데 하나 집을 팔았어요. 그러면 1주택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1금융권에 있는 1주택자에게는 여전히 최대 3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 포지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처분 조건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로 보고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 더가 기존의 임대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 상환하는 조건 또는 아예 없애버리거나 뭐 감액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전세보증금. 근데 거기서 전세자금 대출이 일으켜지면 그것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 보고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이 붙는 전세자금 대출은 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취지인 거고 일반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 더 사실은 말이 나오는 게 신축 아파트 대단지에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 실수요자 아니고 즉 내가 이제 대출을 많이 내서 직접적으로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집에 전세입자를 들여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된다고 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둔촌주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둔촌주공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많이 빚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 전략이 있었죠. 거의 대부분의 은행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하나은행이랑 네. 그다음에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이 되고 있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는 하지 않고 11월은 상황을 보겠다라고 한 거였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규정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해주겠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지금 안 해주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입주 단지에 대출을 받을 때는 사전 점검 때 가서 대출 상담사와 이렇게 대출을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워낙 큰 단지다 보니까 사전 점검 날에 이 대출 상담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입주 설명회 때 이 둔촌주공은 그 상담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은행이 줄이 어마무시했어요. 그 말인즉슨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시려는 네.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상담을 못 받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네. 하나은행이 굉장히 큰 포화 상태였고 지금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나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막는 거의 이제 원활하게 나가지 않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주담대를 빼고는 거의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는 거의 막혀 있다. 이제 하나은행도 원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다 풀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영업이 끝났고 총량이 많이 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전세자금 대출,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신축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은행 그리고 이것도 지점별로 차이와 온도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막은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열려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점별로도 다르니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찾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전화로도 알아볼 수 있나요? 전화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워낙 지금 이제 그 창구가 바쁘다 보니까 네. 원활한 상담과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창구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럴 경우에는 좀 준비를 하셔서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그 물건지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소득 서류와 내 신분증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면 이제 상담이 원활하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물건지가 정해지지도 않고 그냥 대출 동향만 파악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창구에서 이제 안내하기도 약간 곤란하고 지금 너무 이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세하고 그다음에 상세한 그리고 친절한 안내가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계약을 앞두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사 처리여서 또는 내가 이제 꼭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물건지에 대한 뭐 등기나 이런 게 꼭 있어야지 갔을 때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신 상담이고 사실은 계약 전에 가시는 게 맞고요. 거죠? 내가 여기에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한 달 전, 한두 달 전에 가셔서 보통 상담을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집을 어쨌든
매수 매도를 하고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3개월 정도 잡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그러니까 계약 전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거 모르고 급하니까 지금 빨리 계약을 해버렸어요. 해버리면 잔금을 한 3개월 후에는 치러야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말씀하시는 그쵸, 걸까요? 네. 주택담보대출 치러야 되는데 이제 하필 또 그때 나는 전세입자를 끼고 갭 투자로 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렇게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서 갭 투자 하시려는 분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계셔서 네. 그런 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분명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대출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러한 대출이 안 될지 몰랐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되는 은행 가서 아, 받으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여전히 되는 은행들이 뭐 예전에는 예를 들어 10군데 은행이 10군데 은행에서 한 8, 9군데는 다 됐다면 지금은 반대인 거죠. 8, 9군데가 이렇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끼는 그러한 뭐 후순위 주담대를 일으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선순위 주담대를 일으켜야 된다든지 여튼 전세입자를 구하는데 나도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동시 세팅권에 대해서는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혀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은행들이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새낀 매물인 경우에는 괜찮아요. 내가 새낀 매물을 매수를 한다라고 네. 하면 사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지 않고 많죠. 예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갭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새낀 매물이 귀해져서 그거를 찾으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하나 꼼수가 좀 생각났는데 네네. 내가 이 집을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집에 이제 전세자가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네. 제가 전세자를 구했어요. 네. 세입자를 구했으면 내가 이 집을 사서 등기치고 뭐 계약하기 전에 네. 먼저 전세입자를 그 매도인한테 부탁을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죠. 그러면 왜냐하면 조건부 전세대출이 아니니까. 네,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 동시 세팅권이 아니라 그 전일까지 실행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때도 사실은 매도자의 협의가 좀 원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주의 사항은 꼭 은행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주의 사항을 꼭 따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이 됐는데 매도자의 협의로 나중에 리파인해서 확인을 할 때 이제 확인 사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후에도 취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식을 하셔서 잘 하셔야죠. 네. 그렇게 이제 앞서서 하시는 거에 대한 거는 좋으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상황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풀페 강현옥 대표와 대출시장 상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하나 또 궁금한 게 제가 이거 하나에 그냥 꼼수같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여쭤봤잖아요. 네. 요거를 은행 창구 가서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은행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 대출을 실행해 주려고 하는 은행원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주의점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실 것 같고 만약에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총량이 어차피 다 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업 지금 하시지 않을 거거든요. 연말까지는. 연말이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내년에 하십시오. 이렇게 미루시는 은행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은행원과 대출 상담사의 차이인데 은행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이제 고객분들에게 잘 실행해드리고 상담해드리는 게 은행원의 역할이지만 지금과 같이 대출 총량 규제도 나오고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이제 눈치도 보이고 좀 이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출도 이제 어떻게든지 안 되면 안 해주려는 예전에는 안 되는 대출도 규정을 파서 예외 규정을 넣어주려고 했다면 지금은 반대인 거죠. 지금 가능하나 혹시나 이럴 수도 있으니 왜냐하면 대출 계속 규제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켜보시면서 너무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이 일어나야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도 되는 은행들을 찾아서 넣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랑 이제 협약 관계에 맺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받아서 대출을 실행한다고 해서 상품이 바뀌거나 또는 대출 금리가 오른다든지 한도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밖 은행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은행 밖에서 적극적으로 대출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은행과 연결시켜드리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담사시라면 지금과 같이 혼란한 시장에서 나에게 대출해주는 한 은행 찾기 싸움에서 승리하시려면 네. 직접 창구에서도 방문을 해보시고 믿을 만한 유능한 대출 상담사도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대출 관련해서 한 3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전세대출도 DSR 본다는 얘기가 자꾸 네. 나오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네.